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된 여성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세상 떠난 제 남편 얘기냐고요? 아니요. 시댁 식구들 얘기예요. 제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부부는 유독 금술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둘 중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저희 시어머니한테 있었죠. 의도적으로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는 걸 막았거든요. 얼마나 지독했는지 몰라요. 늦은 밤에도 저희 방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건 다반사였고, 혹여 둘이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못 가게 막거나 가족 여행으로 바꿔서 온 가족을 다 끌고 가곤 했어요. 허니문 외에는 남편과 단 둘이 숙박 여행을 했던 기억이 없어요. 어머님 계획이 성공한 셈이었죠. 아무리 못된 시어머니라도 자기 손주 욕심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손주가 생기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만요. 남편 죽고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 시댁 얘기를 꺼내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 일 잊고 살지 뭐하러 파헤쳐서 고통 속에 사느냐고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남편 장례식이 끝난 이후부터는 그 집과는 연을 끊고 살 정도였죠. 너무도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그 집안과 엮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단지 같은 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는 사이일 뿐이었죠. 그런 남편과 중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훌쩍 넘어 다시 만나게 된 건 제 절친의 결혼식 때문이었어요.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베프인 친구와 남편의 군대 후임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솔직히 예식장에서 처음 남편을 봤을 땐 동창인 것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때 자기소개를 듣고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예식장에서 보던 순간 바로 알아봤더라고요. 1학년 5반이었지. 담임선생님이 영어 담당이었고 박진수였나? 왜 담임이 사투리가 하도 심해서 쉬랑 히 발음도 구분이 안 된다고 엄청 투덜댔었잖아. 나 기억 안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났어요. 전혀요. 그래도 내심 기억해 주길 바라며 묻는 남편을 보니 딱 잘라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키가 좀 컸던가? 맞아. 1학년 때 178이었으니까. 그래, 키가 컸었어. 그래. 저는 안 나는 기억을 쥐어짜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왜 내 편지에 답장 안 해줬어? 나 많이 기다렸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고백에 피로연 분위기는 순식간에 우리 두 사람한테 넘어와 버렸어요. 다들 앞으로 진행될 우리의 이야기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럴수록 저는 미칠 것 같았죠. 기억도 안 나는 남자를 보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 얘긴 나중에 따로 하자. 오늘 주인공은 신랑 신부니까. 그렇게 무사히 위기를 모면한 저는 피로연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쥐두새도 모르게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곤 누가 볼세라 택시를 타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죠. 나중에 제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제 친구는 서운하다고 난리였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 사람한테 과거에 제가 했던 일을 해명해야 하는 게 얼마나 난감한 일이에요. 고백 편지까지 받아놓고 기억도 못하는 제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저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핑계 같지만 학창시절에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등교 때마다 저희 집 앞에 죽치고 있는 남학생들이
못해도 한둘은 꼭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러브레터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운 좋게 제 손에 들어오면 몰라도 오빠나 가족들 손에 들어가면 제가 알 새도 없이 사라져버리곤 했거든요. 당시 유도부 유망주였던 저희 오빠는 제 주변에서 알짱거리는 남학생들을 잡아다 다시는 못 오도록 겁을 주곤 했어요. 그 덕에 전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처음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을 정도로 이성교제가 또래보다 늦었죠. 그러니 남편이 제게 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제 손에 들어왔을 확률은 극히 낮았던 거죠. 제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남편 편지도 분명 제 손에 들어오기 전에 사라져버렸을 게 뻔했으니까요. 친구 결혼식을 다녀온 이후 저는 그날 만났던 남편의 존재를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 친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집들이를 하면서 다시 조우하게 됐죠. 이번엔 제대로 오래전 일을 듣겠다 작정을 했는지 남편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제게 다가왔고 집들이하는 내내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11시가 넘어서야 집들이가 끝났고 다들 취해서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자기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저를 잡더군요. 자기는 술을 입에도 안 댔다면서요. 몇 번 사양을 하다가 결국 손목을 잡혀서 남편 차에 오르게 됐어요. 머릿속에선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하나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어요. 그러다 취한 척 자버리자 싶더군요. 설마 잠든 사람을 깨워서 10년도 더 지난 일을 추궁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취한 척 연기를 하곤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정적이 감도는 차 안에서 눈을 감은 채 있었는데 순간 남편이 그러지 뭐예요. 눈 떠도 돼. 자는 척 할 필요 없어. 널 힘들게 할 생각 없으니까. 난 그저 무사히 널 집에 데려다 주고 싶은 것뿐이야.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더 미안해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남편은 노래를 틀더라고요.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이었어요. 한때 제가 즐겨 듣던 노래였죠. 그 노래를 듣다 보니 어렴풋이 지난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첫사랑, 아니 첫 짝사랑에 대한 기억 말이에요. 당시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같은 이름의 고등학교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학교 도서관은 중고등학생이 함께 사용했는데 고등학교 교실이 있는 3층에 있어서 중학생들은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냈죠. 저는 고등학생 오빠가 있어서 가끔 오빠가 놓고 간 체육복이나 준비물을 가져다 주느라 알고 있었지만요. 처음 중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에 적응을 못했던 저는 툭하면 도서관에 올라가 책을 읽거나 오래된 책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때 우연히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 숲을 보게 되었는데 솔직히 제 또래 아이가 읽을 책은 아니었어요. 겉표지랑 제목 때문에 집었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책에 누가 말을 걸었어요. 목발을 짚은 고등학생 오빠였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니? 중학생이 제법이네. 도서관 창으로 들어온 봄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그 오빠를 보자 저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는 심장이 미친 듯이 벌컹벌컹 뛰기 시작했어요. 분명 우리 집에도 같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오빠가 있었지만 그 인간과는 태생부터 다른 진짜 멋진 오빠였거든요. 운동장을 하도 뛰어다녀서 온몸이 거무잡잡하고 땀냄새 풀풀 나는 육쟁이 오빠와는 정반대로 살면서 햇볕에 노출된 적 없는 것처럼 뽀얗고 하얀 피부를 지닌 그 오빠는 말 그대로 순정 만화 속 주인공 같았어요. 거기다 말투는 또 어찌나 달콤한지 평생 욕은 입에도 안 대본 사람 같았죠. 한마디로 전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비틀즈 노래 중에도 같은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들어봤니?
아니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그때 내가 들려줄게. 그렇게 오빠는 도서관을 나갔고 저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게 그대로 서 있었어요. 도서관 사서가 수업 중 쳤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언제까지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부터 쉬는 시간 종이치기가 무섭게 3층 도서관으로 내달렸어요. 점심시간엔 후딱 밥을 먹곤 역시나 도서관으로 향했고요. 누가 보면 책에 미친 애인 줄 알았겠지만 제가 미친 건 바로 고등학생 오빠였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오빠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6월이 되었고 거의 체념 상태였던 저는 그동안 오빠를 기다리며 미친 듯이 책을 읽어댔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책에 빠져 열혈 독서광이 되어 있었죠. 그날도 점심시간에 도서관 창가에 서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제가 읽고 있던 책장에 그림자가 졌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었더니 글쎄 꿈에 그리던 그 오빠가 저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서 있지 뭐예요. 책이 그렇게 좋니? 만날 때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네. 그때 그 책은 다 읽었어?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 읽긴 읽었지만 당시 저로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지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혹시라도 그 책에 대해 물어오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죠. 그럼 이 노래 한번 들어볼래? 오빠는 제 귀에 이어폰을 꼽아줬어요. 그렇게 저는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가사의 뜻도 몰랐던 그 노래를요. 제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오빠와 텅 빈 학교 도서관에서 말이죠. 그날 이후 오빠와 저는 도서관에서 종종 둘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도서관을 찾는 학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워낙 찾는 학생이 없다 보니 사서도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요. 오빠랑 저는 주로 책이나 작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가끔은 소설을 모티브로 한 영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화는 주로 오빠가 주도했고 저는 그저 감탄사를 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죠. 꿈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그리 길게 가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오빠가 제게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 숲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걸 준 이후로 다시는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제서야 후회가 됐어요. 왜 그동안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물어볼 생각을 안 했던 건지 자책이 됐거든요. 언제고 도서관에 오면 오빠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 놓고 있었던 제 탓이었죠. 그렇게 제 짝사랑은 끝나고 말았어요. 한참 뒤 저희 오빠를 통해 듣기론 그 오빠가 도서관에 나오지 않는 그 무렵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그 오빠한테 저는 그저 도서관에서 만난 중학생 후배일 뿐이란 걸요. 그러지 않고서는 유학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날 수 있냐고요. 적어도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그때 그 노래를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마치 오래전 그 일이 아련한 첫사랑 영화처럼 느껴졌거든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순간처럼요. 노래가 끝나고 저도 모르게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제게 묻더군요. 이 노래 기억나니? 우리 둘이 학교 도서관에서 몰래 이어폰 끼고 들었었잖아. 설마 기억 안 나는 거야?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그때까지 저는 남편이 저랑 중학교 동창인 줄만 알았는데 남편이 바로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제 첫사랑 오빠였던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10여 년 전, 오빠가 선물해준 책 속에는 편지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책을 이미 읽었던 거라 펼쳐보지 않았었는데 제 책상에 놓여있던 그 책을 본 제 친오빠가 책 속에 들어있던 편지를 발견하곤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은 거였죠. 당시 제 앞으로 온 러브레터를 처리하던 방법대로요.
하지만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고 세월이 흘러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마치 기적처럼 말이에요. 당시 유학길에 올랐다던 남편은 사실 큰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아서 몇 차례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아왔고 20살을 넘기기 힘들 거란 의사의 말과 달리 30 가까운 나이까지 살아남아 저와 만난 거예요. 입원하기 전날 널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편지에 장소와 시간을 남겼는데 넌 끝까지 안 오더라. 동네 놀이터에서 해가 지도록 기다렸는데 말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을 원망하며 저는 첫사랑을 떠나보낸 거였어요. 그리곤 다시 만난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정식으로 사귀게 됐어요. 그리곤 2년간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새어머니인 제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친모는 심장병으로 남편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아버님 비서가 어머님 자리를 대신하게 됐죠. 어린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서 결혼을 서두른 거였지만 새어머니는 그리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새엄마의 눈에는 제 남편이 눈에 가시일 뿐이었으니까요. 자신이 데려온 아들이 제 남편보다 공부도 인물도 떨어지자 혹여 아버님 눈밖에 날까 안달을 했었대요. 그래서 제 남편을 더 구박했고요. 그러다 제 남편이 20살을 못 넘길 거라는 의사 진단을 듣곤 그제야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좋아했대요. 물론 아버님 앞에선 내색 안 했지만 그 모습을 감추진 못했어요. 제 남편이 봐버렸거든요. 시어머니가 병실을 나가면서 입술을 실룩거리며 웃는 거를요. 그래서 남편은 더 기를 쓰고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진 않았대요. 그런 남편의 노력을 하늘이 알았는지 남편의 병은 고등학생 때 했던 수술 덕분에 차도가 있었고 죽을 날로 받아들였던 20살 생일도 무사히 치르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남들처럼 군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거기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죽어 없어져야 할 본처 자식이 멀쩡히 살아서 지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위기에 처하자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심술을 부려댔어요. 얘들 우리가 데리고 살죠. 종민이가 많이 건강해지긴 했지만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죠. 물론 며느리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저만큼 종민이 병에 대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보, 며느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라도 제가 데리고 가르칠게요. 결국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검은 속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저희들 분가를 없었던 일로 하고 본가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당시 남편은 아버님 회사에 나가고 있었고 저는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집에서 시어머니 구박을 홀로 고스란히 받아야 했어요. 거기다 싸가지 없는 시동생까지 한몫해서는 집이 아니라 지옥 같았어요. 그나마 남편이 있는 주말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날이었죠. 다만 남편이 집에 있을 때면 시어머니랑 시동생의 견제가 더욱 심해지곤 했어요. 어떤 견제냐고요? 저희가 애를 가질까봐 둘이 붙어있는 꼴을 못 봤거든요. 낮에 저희 부부가 방에 들어가 있기라도 하면 시동생이 불쑥불쑥 방으로 들어와 죽치고 나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딱히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아무리 눈치를 줘도 엉덩이를 들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뿐인가요? 밤에는 시어머니가 기습 방문을 하곤 했는데 우리가 방문이라도 걸면 아주 난리를 피우며 성질을 내곤 했어요. 너 내가 방문 잠그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 종민이 갑자기 심장에 물이 오면 그때 어쩔 거냐? 20살 못 넘긴다는 애를 내가 애지중지해서 이날까지 살게 만들었는데 네가 재미 좀 보자고 내 아들 명을 잘라낼 참이야.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잠도 안 자고
틈틈이 니네 방문 열어보는 줄 아니? 혹여 자다가 숨 넘어간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와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새 방문 걸어 잠근 거냐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시애미가 미워도 네 남편 살리자고 이러는 건데 그걸 그렇게 방해 못해 난리냐?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다. 남이 들으면 그놈의 모정이 하늘을 찌르는 줄 알겠지만 이게 다 쇼예요.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아들 방을 며느리 들인 후부터 밤마다 단속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다 큰 성인 남녀가 있는 방을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엽기적인 행각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어요. 남편이 그러지 마시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소용없었죠.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어머님 친구분들이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한 친구분이 휴대폰에 저장된 손녀딸 사진을 보이며 자랑하는 걸 보고 그러더군요. 손녀딸이 이쁘면 뭐해? 그보다 난 할머니 소리 듣게 될까봐 벌써부터 겁난다.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할머니 소리를 들어. 난 싫다. 할머니 되는 거.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 부부가 애 갖는 걸 방해하는 줄 알았어요. 순진하게도 그게 이유인 줄 알았는데 이듬해 시동생이 결혼해 아들을 낳자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와는 달리 분가에 살던 시동생은 속도 위반으로 결혼식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치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저한테서 손주를 얻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시어머니 구박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한 시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결혼하고 2년이 지나가던 무렵 남편의 병이 재발하면서 불행의 그림자가 제 인생을 뒤덮었거든요. 살겠다는 의지는 고등학생 때보다 더 강했지만 이번엔 남편의 의지대로 병이 낫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에 큰 수술을 했던 터라 재수술을 한다 해도 차도를 기대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생애끈을 놓을 수 없었던 남편은 수술을 감행했고 결국 33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충격이 쉬이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내쫓을 계획을 세웠어요. 표면적으론 저를 위한 거였죠. 이제 겨우 30이에요. 아직 꽃같은 나이에 지서방 앞서 보내고 평생 수절하며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놓아줍시다.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어린 걸 우리가 끼고 살면 뭐합니까? 하루라도 어릴 때 지 인생 찾아가게 놔두자고요. 시어머니가 아버님 앞에서 눈물까지 짜며 연기를 하는 바람에 아버님은 저를 집에서 내보내셨어요. 아가, 이제 너도 네 인생을 살아라. 종민이 기일이라고 찾아올 것 없다. 세상 떠난 놈 안고 살아서 뭐하겠냐. 다 잊고 네 인생 살아. 우리 그렇게 서로 잊고 살자. 아버님은 저희가 신혼살림을 차리려고 했던 아파트를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거기에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과 시어머니 몰래 돈도 제법 챙겨주셨죠. 솔직히 먹고 살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내 옆을 지키고 있던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져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묻힌 묘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 울다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된다고 점점 기운을 차리게 되더군요.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집 근처에 편집 서점을 겸한 카페를 차렸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학교 도서관처럼 인테리어를 꾸미곤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지냈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내내 연을 끊고 살던 시댁에서 연락이 왔지 뭐예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가 불쌍한 널 생각하면 통 잠이 안 온다. 듣자 하니 카페를 한다던데 그거에서 얼마나 벌겠니?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너 선 좀 보자. 내가 주변에 부탁해서 좋은 자리를 골라놨으니까 사양 말고 나가봐.
종민이도 아마 그러길 원할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 세상 떠난 지 3년도 안 됐어요. 아니, 10년이 지났다 해도 저 그이 못 잊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보란 말씀하지 마세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뜬금없게 제 걱정에 잠도 못 잔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그런 사람이 남편 살아있을 때 그렇게 저를 구박했대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툭 하면 제 가게로 찾아와선 눈물 콧물 짜가며 제가 하라고 그러지 뭐해요. 처음엔 또 뭔 짓을 꾸미려고 이러나 싶었는데 제가 제가를 한다 해서 시어머니가 얻을 이익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골라오는 선자리마다 정말 괜찮은 자리들이라 시어머니가 정말 나를 위해 이러시나 싶을 정도였어요. 내 그동안 너한테 모질게 했던 게 못내 가슴에 맺혀서 그래. 종민이가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자식이라도 보게 할걸.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런다. 이제라도 이 시애미 마음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난 그저 네가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보고 싶구나. 이해는 안 갔지만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 시어머니 행동에 저도 더는 밀어내지만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생각에 선뜻 선자리에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절친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말 있잖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 말이 왜 나왔겠니? 사람 본성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지. 네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졌다면 그건 둘 중 하나야. 죽을 때가 다 됐거나 아님 네 재혼이 네 시어머니한테 이득이 되거나. 한번 알아봐. 혹시 아니? 네가 모르는 내막이 있을지. 업체에 부탁하면 금방 알아낼 텐데 뭐가 걱정이야.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 연락해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딱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죽을 때가 된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산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남편의 상속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배우자인 제게 대습상속되는 거였죠. 시아버지 재산이 엄청나니까 아무리 못해도 제 앞으로 수십억 원 이상이 유산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습상속인인 제가 재가를 한다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재혼시키려고 안달했던 거였어요. 솔직히 시아버지 유산엔 관심도 없었지만 시어머니 행동이 하도 괘씸해서 순순히 넘길 순 없었어요. 그래서 장난 좀 쳐야겠다 싶었죠. 시어머니 앞에서 재혼할 것처럼 쇼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말씀하신 선자리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저희 가게로 달려와 맞선 상대 사진을 내밀더군요. 시동생까지 시어머니 옷자락을 잡곤 쪼르륵 따라와선 어떻게든 선을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솔직히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형수, 잘 생각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사람이 추억만으론 절대 못 살아요. 여자한텐 든든한 남자가 있어야 어디 가서도 기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형수가 불쌍해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형수, 이 사람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진국이에요. 변호사라 직업도 좋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세요. 아주 혼신을 다해 립서비스를 하는데 기어기까지 하더라고요. 드디어 맞선 날짜가 잡혔고 시어머니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어머님이 함께 선자리에 가달라고요.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맞선 상대로 나온 남자는 듣던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맞선 남 앞에서 제 칭찬을 해댔어요. 오죽하면 내가 내 며느리 손을 잡고 선자리에 데리고 나왔겠어요. 내 딸처럼 아끼던 아이입니다. 잘 좀 부탁해요. 시어머니가 직접 며느리 재혼에 앞장섰다고 하니 맞선 남도 의외라는 표정으로 보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유리 씨를 많이 아끼시나 봐요.
제가 근래에 선을 좀 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요즘 보기 드문 고부간이시네요. 맞선남의 말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맞아요. 요즘 보기 드문 시어머니세요. 저희 부부 애 가질까봐 밤마다 방문 열고 확인하시고 남편 죽자마자 내내 끼고 살던 저를 바로 내쫓으셨어요. 혹여 시아버지 옆에 두면 그 집 재산 조금이라도 뜯어갈까봐요. 그리곤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시한부 판정 받자마자 저 재혼시키겠다고 이 난리를 치시는 거죠. 대습상속인 자격 박탈시키려고요. 안 그런가요, 어머님? 제 말에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감추고 싶었던 치부를 들킨 것처럼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어려운 말 모른다. 난 그저 네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야. 사람 마음을 곡해 하면 못 써. 아, 그러세요? 어머님 뜻이 그러시면 저 결혼은 아버님 임종 후에 해도 되는 거죠? 아버님 유산 물려받고 그 후에 결혼해서 행복 찾아도 되는 거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이내 빽 질렀어요. 니년이 아주 사람을 가지고 놀아? 그래, 니년한테 유산 주기 싫어서 너 제가 시키라고 했다. 그게 어때서?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서 시집 아파트 한 채 챙겼으면 감지덕지할 일이지. 어디 내 재산까지 탐내려들여. 종민이도 죽고 없는 마당에 내가 내 남편 유산까지 네 입에 털어넣을 성 싶으냐? 어림도 없다. 너 줄 돈 변호사비로 다 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못하지. 내가 종민이 엄마 죽자마자 억지 이혼까지 해서 돈 많은 그 노친의 옆자리 꽤 찬 여자다. 그런 내가 돈 앞에서 쉽게 물러설까? 종민이만 의사 말대로 일찍 되졌으면 니년 같은 독종 만날 일도 없는 건데 어차피 죽을 놈 징작 되질 것이지? 그렇게 내가 죽으라고 구술했는데도 질기게 버텨서는 사람 피곤하게 해. 암튼 네가 재가를 하든 말든 나는 너한테 내 남편 유산 떼어줄 생각 추워도 없으니 헛꿈 꾸지 마. 누구 맘대로 헛꿈 꾸는 건 자네야.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사실 업체를 통해 의뢰 내용을 듣곤 병원으로 아버님을 찾아갔었어요. 못 뵌 사이 많이 수척해지셨더군요. 아마도 자식을 앞서 보내시곤 삶의 의지를 잃어 그러신 모양이에요. 아버님,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이도 20살을 못 넘길 거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살고 갔잖아요. 아버님도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게 유산 물려주실 생각은 마세요. 저는 그이한테 받은 것도 있고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저한테 말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세요. 비록 죽은 아들은 살릴 수 없지만 그이랑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은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은 그 아이들을 위해 쓰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랑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죽음 일무 다해서 아버님이랑 저랑 같이 살아보자고요. 그날 제 얘기를 들으신 아버님은 주치의를 대동하고 선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곤 시어머니의 본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거죠. 네가 감히 내 아들 죽으라고 구슬해?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 말종 같은 이라고. 그깟 돈에 눈 뒤집혀서 멀쩡한 가정 깨고 온 여자인 줄 알았다면 너를 내 집에 들이는 일은 없었을 거다. 지금이라도 그 검은 속내를 알았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다. 내 죽기 전에 이혼부터 할 참이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했고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본처 자식을 죽으라고 곳까지 버린 사실이 밝혀져서 이혼할 때 겨우 몸만 나갈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데려온 아들도 아버님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비단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때문은 아니었고 그간 회사 돈을 횡령하고 금품 수수를 받았던 것들이 밝혀져 그렇게 된 거였죠. 그리고 석 달을 못 넘길 거라던 아버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와 함께 건강히 살아계세요. 아버님은 회사를 넘기시고 받은 돈을 심장병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 오래오래 살아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오늘도 아버님과 저는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이자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